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순봉 기자는 저랑 뭐 이런저렇게 많이 이제 방송을 하셨고, 이은지 기자님도 전에 한번 제가 뵀었던 적이 있어. 제가 그 TBS에서 대타 진행을 했을 때 아마 오셔서 그때 맞습니다. 하셨던 걸로. 제가 대타 진행 전문이에요. 안 해본 방송국이 없습니다. 급하면 저 찾아요. 급하면 며칠 땜빵용으로 되게 좋거든요. 예. 언제나. 워낙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예, 그냥 망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 쪽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한동훈 장관, 이게 뭐 제일 핫했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민우국이 문제다, 요 멘트까지 나왔어요. 민변, 네.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그런데 좀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분위기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딱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들었던 얘기는, 이 청구인이 전주의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이었잖아요. 예. 두 사람이 이제 제일 이제 전면에 나서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뭐 전재 의원은 맞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유상범 예.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예. 그렇죠. 전주의 의원이 그 김기현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고, 그 바로 결정이 난 바로 당일에요. 그리고 전직 원래 비대위원이었거든요. 비대위원들도 또 찾아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현직 최고위원들도 다 찾아가서 만났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했던 내용의 얘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성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당론으로 밀어보자, 요런 그런 취지로 해석이 그런 되는 취지로? 거죠. 그러니까 예. 논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발언을 해야 될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 이제 그 배경으로 좀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전주의 의원이 좀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5대4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하고 이제 덧붙여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성향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성향이 문제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성향대로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많았다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소위 검수완박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 축소법이 무효화가 됐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렇게는 아마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더 많았더라도 인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네, 예. 법을 무효화시키는 조치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럼 왜 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이제 헌재가 이제 많이들 분석들을 하셨지만 헌재가 그간에도 입법부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정도로 결정을 내놓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는 거죠. 과거에 뭐 2009년이었나요? 미디어법 관련해서 날치기 뭐 등등 있었지만 그때도 인정을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주의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은 일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제 상대적으로 전주의 의원의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공천이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전주의 의원 지역구라면은 서울 강동 을인가 그런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강동 지역인데 예. 이제 지금 그 윤희석 대변인, 현 대변인하고 좀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럼 왜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시 분위기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헌재 결정 자체가 이제 재판관의 성향이냐 아니냐 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헌재 결정이 있고 나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여론인데, 국민들의 여론이 예전에 검사들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 여론보다 이 헌재 결정 이후의 반응들을 살펴보니까 용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는 여론이 너무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여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추진할 때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국민들이 컸다라는 겁니다. 절차 무시하고 너무 일방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거대 야당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검사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검사들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소위 뭐 두 번째 2인자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정순신 변호사 건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요직의 검사 출신들이 쫙 다 가 있잖아요. 특히 정순신 변호사 건을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정순신 변호사 이제 검사 출신인데 예. 그 학교 폭력에서 이제 일어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역시 검사들은 그 기득권이구나.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검사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라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 탄생 자체가 일종의 그 검수완박 법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고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라고 등장을 한 건데 검사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정부와도 좀 연결되는 문제다. 이런 우려들이 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사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헌재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게 문제가 있다 이 검수완박법이 해서 인용을 했으면은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사실 제가 들은 표현 중에 이게 이제 모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딱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헌재가 그 무효화를 시켰다라면 검수완박법을 그랬으면 우리한테 여론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헌재가 검찰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헌재마저도 검찰 그렇죠. 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헌재 결정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나빠졌느냐.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나빠졌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좀 연결지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 출신들, 검사 출신들을 상당수 다음 공천에 다음 국민의힘이 다음에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번 그렇죠. 헌재 결정이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러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용산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판단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공천이라는 건 결국엔 내부 전쟁인 거잖아요. 네. 본선이 이제 외부 본선 전쟁인 거고요. 그럼 내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소위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정치를 조금 일부는 청산을 하거나 내지는 개혁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을 할 텐데 그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검사 출신, 그러니까 측근들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과정은 기성 여의도 대 서초동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제 기성 여의도 정치인들을 정리하는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다. 국회의원들 누가 좋아하느냐. 이런 논리가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리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검사 출신들 더 싫어한다. 이렇게 검사에 대한 신뢰가 더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명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검사들이 연이어서 그 전면에 섰다가 문제가 되는 인선들, 그러니까 뭐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인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검사 출신 공천하는 거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요걸 명분으로 가지고 양쪽의 구도가 이제 싸우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물론. 기존 기성 정치인 여의도하고 이제 소위 서초동 출신하고 갈등을 할 거는 명백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는 상당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항상 상태인데다가 그 측근들이 등용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론이 나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비등비등한 싸움으로 되면서 더 상황이 좀 이제 실제 좀 전쟁같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관지어서 조금 이은재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 지금 출마 얘기 차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저께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직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로 비중이 있게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닌데 송파로 이사 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현진 의원, 김웅 의원 지역 중에 한 곳을 출마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파다했었고요. 김근식은 왜 빼죠? 거기도. 네, 그 지역도 있었고요. 송파병,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김웅 의원 지역으로 좀 많이 기우는 분위기고요. 원래 태영호 의원 지역구 내정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돌았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서 이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남 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그 현대고 그 출신인 네, 맞습니다. 현대고가 거기 있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현재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더
좀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가 보통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그 캐파와 그 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300분의 1이 되는 거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거의 윤석열 행정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좀 점하고 있죠. 뭐 2인자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렇죠. 있죠. 예. 뭐 소통령이라는 이야기도 민주당에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믿고 맡길 사람을 행정부에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경험 없이 한 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본인이 만약에 대권의 꿈을 꾸더라도 굳이 여의도를 거치지 않고 장관직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권의 꿈을 꾸고 있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 그렇다면 네. 가정법.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방금 그렇군요. 이은지 기자님이 얘기해 준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서초동 출신, 검사 출신들을 등용하는 이유가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출신들이라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일단 여의도로 가서 국회의원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그 완전히 신인을 등용하는 그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또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임위 때나 아니면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나 요런 때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 예를 들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가진 그 질의 시간이 돌아가면서 7분 정도 뭐 이제 추가로도 주어지고 근데 한 번 할 때 그 정도 주어지잖아요. 예. 7분이 주어지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때마다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 시간에 거의 제약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포션이 훨씬 높은 거고 예전에 소위 검수완박으로 여야 간에 붙었을 때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들은 표현은 한동훈 장관 조자룡이다, 조은이다, 삼국지에. 왜냐면 이제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쌍을 찍는다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혼자 나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장관이. 물론 옛날에 장관들은 보통 좀 이제 공손하게 뭐 좀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보다도 오히려 장관직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그 기성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점. 요걸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부에 있으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는 여러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뭐 유상범 수석대변인이나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모 지도부한테 좀 들었던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들었던 시나리오인데 한동훈 장관은 장관 코스나 장관 부총리 코스가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장관 부총리 아니면 장관 총리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네, 뭐 총리도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많은 그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보유를 한 상태에서 자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민청 신설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정치인으로서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동훈 장관이 여태까지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파괴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는 어떤 검수완박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정책이나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고 비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파괴의 정치인데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뭐 이민청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한동훈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뭐 합니다. 이명박의 청계천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국회의원을 또 하려는 이유가 장관은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옮기는 거를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은지 기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법조 출입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법조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인데요. 박순봉 기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헌재가 이제 정치권의 일에 좀 소극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결정 역시도 5대4로 이제 모든 결정이 났어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래서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 소극주의의 폐해 아니냐. 사법 소극주의의 폐해
폐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법 소극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적극주의의 반대말인데 예. 이제 법이 특정 분야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결정 역시 이제 법이 정치의 영역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헌재 구성이 좀 양극화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예.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제 헌재가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뭐 무책임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헌재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만 인용을 했죠. 법사위원장이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이 그 법안을 가결한 점이 절차상 위헌이다. 이렇게 하나만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을 유효로 봤죠. 이 부분도 원래 법조계에서는 절차상 위법일 경우에 이제 결과도 위헌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경우는 합헌으로 본 거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법조계에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두 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결정을 그분이 해서 캐스팅 모터가 되신 셈이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게 진보든 보수든 딱 자기 답을 내려놓고 지금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 놓고 조금 시끄러운데 바깥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게 헌재가 결정 취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건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어떤가요? 그 아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처음에 헌재 결정이 났을 때는 바로 기자회견을 잡고 한마디로 자화자찬하기에 좀 바빴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좀 했는데요. 예. 하루 만에 그 꼼수 탈당했던 그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로 이제 당내에서 공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이제 헌재 판결이 아무리 민주당에 일부 유리하게 났더라도 그 당시에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꼼수 탈당이라는 것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떠나서 이제 국민 여론이 보기에 국민 정서에 이거는 바르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도 민영배 의원이 당시 우리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복당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금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민영배 의원도 본인이 복당기를 제출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예. 당이 불러줘야 가는 건데 근데 벌써 지금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도부도 한번 사과를 하고 당시 꼼수 탈당은 민주당이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 예. 사과를 한 뒤에 그 복당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장 민영배 의원 복당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이번에 신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으로 가볼 텐데 또 이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까 전에 한입뉴스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미국까지 가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 발언이 지금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한번 이제 그 5.18 헌법 전문에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좀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김기현 대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부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김재원 최고는 사과까지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사고를 친 것 같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다들 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좀 손꼽히는 전략통 전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머리가 좋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거의 95%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전략이 숨겨져 있다라면 이 안에 어떤 전략이 있는 거라면 어떤 거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체로 다들 뭐 실수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좀 선회라고 할까요? 전략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TK 즉 대구 경북 쪽 사람이 없다라는 거, 대구 경북 쪽 사람 후보가 없다라는 게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도부에는 TK 출신이 없거든요. 김재현 최고위원만 있어요. 조수진 또 장해찬. 네, 뭐 다 P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네. TK가 유일하기 때문에 표를 좀 압도적으로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사후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TK 요거를 좀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TK라는 게 이제 지역적 특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성 지지층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제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층 그리고 TK 지역 지지층 이쪽을 좀 노리고 있다. 그럼 예. 결국 노려서 뭘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총선에서 공천. 네,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좀 노리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는 충분히 갖췄는데 예. 사실 결국에 이제 대구나 경북 쪽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 강경 지지층의 마음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에 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당에서는 좀 실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사실 강성 지지층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지도부에서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인데 약간 이렇게 사고성 일이 반복이 되면은 공천을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대부분 좀 실수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다 계획된 전략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일단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 굳이 그렇다라면은 이제 노려야 되는 거는 강성 지지층이다. 뭐 이런 전략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고요. 뭐 네. 다들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전략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최근에 최고위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은 김기현, 김재원 투샷이 너무 올드하다. 김기현, 네. 김재원. 네, 그 김기현, 김재원. 예. 두 분 투샷이 조금 올드하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올드하죠? 그냥 그 구도 자체가 약간 두 분 다 강성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런 발언도 있고 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전엔 이준석을 중심으로 좀 2030 새몰이에 나섰었는데 예. 최근 지도부는 너무 올드한 것 아니냐. 그리고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도 조금 강성에 가깝고 개성이 강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쪽에서 언젠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들어서 왜 미국에 가신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 최고위원 이 회의도 상황에서 참여를 안 하시고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왜 갔지? 본인이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방송에 나와서. 왜 요즘 방송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 그렇죠. 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곤란한 질문할까봐 일단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 시사본부에서 모시고 한번 김재현 최고위원 저도 저 좋아하는 분인데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김학용 대 윤재옥 구도 여기가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수도권과 TK 뭐 이런 구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뭐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크게 보면은 김학용 의원한테 모든 구도하고 명분 같은 게 좀 쏠려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항상 이제 수도권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지도부 중에 한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잖아요. 지역 안배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지금 소위 PK,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고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도 PK 지역, 그 박대출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PK 지역에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명분들은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관계적으로 좀 보더라도 김학용 의원이 또 되게 좀 특이한 게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 내지는 친윤 그룹이 예. 예전으로 따지면 친이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 과정에 사이가 좀 멀어지긴 했지만 예. 두 사람하고 다 친한 사람이 김학용 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하고도 또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확인을 본인들이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가 될 때도 일종의 약정설이 좀 있었어요. 다음에는 김학용 의원을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학용 의원이 그때 지원을 해줬다. 이런 구도들은 다 유리한데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냐면 윤재욱 의원은 TK 지역 후보잖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도부에 총 9명이 이제 지도부인데 최고위원 회의를 구성하는 건 9명. 여기 사무총장은 들어가진 않는데요. 예. 이 9명의 TK 지역 출신이 소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 윤재욱 의원은 이제 TK 지역이니까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최고위원회 빼놓고 임명직은 지금 TK가 또 많잖아요. TK 지역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회의 9명을 구성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의결하는 주체니까요. 그 논리를 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TK하고 PK를 좀 쪼개서 얘기를 한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다 PK인데 예. 그럼 TK도 하나 있어야지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넓게 보면 영남권이잖아요. TK나 PK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제 그 김학용 의원 쪽에서는 수도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로 맞섰는 건데 그럼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분위기나 구도상으로는 김학용 의원이 유리해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윤재욱 의원이 만만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영남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TK 지역의 의원들이 많고요. 예. 지역구에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왜 TK 출신들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럼 결국 그 압박을 받은 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은지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힘은 뭐 이거저거 다 계산해봐도 제일 중요한 게 윤심 아닌가 그래요. 윤심이 누구한테 있으면은 안 될 사람도 되고 될 사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윤심은 지금 누구한테 김학용, 윤재욱 둘 중에 누구한테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일단 윤심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다만 김학용, 윤재욱 그 두 의원 모두 다 윤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김학용 의원은 대표적인 김무성계죠.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가 사이가 조금 껄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기가 그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내정됐다 가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그때 철회 내정이 얘기가 뭐 됐네 안 됐네 뭐 김 전 대표는 나 내정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잡음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뭐 범죄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뭐 좀 수상업자 나왔죠. 관련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른바 스크래치가 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둘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김학용 의원과 윤심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정보 출신입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이 경찰 정보 라인을 별로 좀 탐탁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좀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경찰대 불신. 네, 그래서 그 또한 윤심과 거리가 먼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 이강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많이 가지고 오진 못할 것이다. 이미 이강 구도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또 박택출 의원도 뭐 결국 정책위의장 자리를 수락했기 때문에 윤심은 뭐 무주공산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김학용 의원 쪽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자기들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윤심이 없기 때문에 윤심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민주당 당직 인선 발표를 했고 비명계가 대거 약진을 했다. 뭐 안배를 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비명계에서는 여전히 좀 볼멘 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한 겁니다. 비명계의 최대 요구였는데요. 왜 이렇게 비명계가 그 조정식 의원을 사무총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내년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사무총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과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뭐 공천 학사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조정식 이 친명이죠. 이분이 계속 사무총장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인선들도 비명계는 이게 어떻게 쓴소리 한번 공개적으로 안 한 사람들이 비명이냐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직의 이상민 박용진 뭐 이런 분들 다 앉혀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그럼 또 봉숭아 학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죠. 예, 그런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